간을 해독하는 최고의 해독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몸 전체가 바로 70%의 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우리 생명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혈액 속에 필요한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네, 해독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대사 노폐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또 현대인의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환경 독소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도 있고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생기는 소화 대사 독소들도 있습니다. 첨가물 음식, 약품 섭취, 공기를 통해서 마시는 독소들, 굉장히 많은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독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물만큼 가장 효과적인 것이 없죠. 암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세포 수분이 매우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물을 우리 몸에서 해독제가 된다라는 사실보다는 그냥 먹어야 되는데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간이 독소를 분해하고 또 신장의 노폐물을 걸어냅니다. 또 림프계나 우리 몸 전체 독소들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물을 타고 가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 해독을 위한 물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8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 1.5리터 이상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또 마시는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물 마시잖아요. 이때는 좀 미지근한 물, 이렇게 잘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마시는 미지근한 물이 바로 몸 전체에 수분을 공급하고 해독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밤새 우리 몸이 신장을 통해서 계속 수분을 걸러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가죠. 이렇게 계속 해독작용 일어나는 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몸은, 세포는 탈수되어 있기 쉽습니다. 첫 번째 물은 탈수를 예방하고 또 해독을 하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밤새 우리 몸은 나는 휴식을 취했지만 계속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도 계속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림프계는 계속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또 장으로 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변과 대변, 이것을 통해서 독소를 내보내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인데요. 기상 직후에 마시는 물이 바로 노폐물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식사 전 30분 전에 마시는 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를 잘 해야만 찌꺼기가 없이 몸에 독소를 줄일 수 있는, 암이 자라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 작용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위벽을 잘 촉촉하게 적셔주고, 특히 모틸린이라는 소화 호르몬이 나와서 전 소화 과정에 필요한 소화액을 잘 준비시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마셔야 돼요. 어떤 분은 물 마시면서 소화 잘 되라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입안이 좀 촉촉하지 않다 보니까 물을 마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인의 이 식사 문화인 국과 찌개 때문에 또 수분 섭취를 또 많이 하시게 됩니다. 식사 중에는 물, 국, 찌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함께 마시면 일단 소화액, 위액 같은 소화액이 희석이 되잖아요. 희석이 많이 된 이 위장 상태에서는 음식물과 소화액이 만나는 그 접점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음식과 소화액이 잘 버무려져야 찌꺼기가 많이 생기지 않고 완전히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화액이 희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소화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식사 중에는 수분 섭취하지 마시고 침과 잘 만나서 많이 꼭꼭 씹어서, 또 위액과 췌장액, 소장액들과도 음식만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희석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특히 차가운 물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차가운 물도 소화와 효소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드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물의 온도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 효소 활동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체온도 같이 떨어뜨리게 되죠. 차가운 물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여름에는 시원함을 느끼지만 겨울에는 또 바로 또 추워지잖아요. 이렇게 체온이 뚝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다시 또 체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매우도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온과 가장 비슷한 정도의 물, 36.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세포막도 잘 통과하고 또 소화효소 활성도 떨어뜨리지 않고 세포까지 좋은 영양소, 수분을 잘 공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트, 편의점에서 파는 물, 어떤 물이 좋은가요? 일단은요, 저 같은 경우 저도 상당히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제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맛을 봅니다. 미네랄이 이렇게 다양성이 있으면 맛이 뭔가 이렇게 산뜻해요. 근데 미네랄이 편중돼 있거나 부족하면은 맛이 좀 뭐라 그럴까요? 밋밋하다라고 그럴까요? 이걸 가지고서 저는 구별을 해요. 식용생수 뭐 괜찮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직접 제조 공장까지도 가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방사선으로 막 소독했어요. 소독이 아니라 멸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자외선 멸균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만 잘 원천수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물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 물들은 선택하는 것은 1차로 맛입니다. 물론 냄새야 뭐 다 거의 없기 때문에 맛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몸을 살리는 물 섭취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료실에 있다 보면 정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은 열심히 마셨는데도 몸은 막 무겁고 더 붓는 것 같고 속 더부룩하다 그러고 오히려 막 피곤해지는 느낌 때문에 이게 나한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더니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지? 물이 나하고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물은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 언제 먹어야 되는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또 온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먹는 간식, 그리고 내 몸의 상태와 완전히 좀 연결된 물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고를 때는 정말 엄청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소화 잘 될까? 지금 먹어도 될까? 이거 위에 부담은 없을까? 그런데 물은 그냥 막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냥 마셔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치유에서는 물도 하나의 음식이고요. 약으로 보는 거예요. 몸을 치유하는 어떤 액체 음식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마셔야 이 세포가 정말 좋아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을 약처럼 생각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하루에 몇 리터 마셔야 되죠? 하지만 얼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자연치유에서 이야기하는 몸을 살리는 이 물 마시는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물이 이 세포의 약이 되게 마시고 우리가 싶다라고 하면은 언제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원칙. 첫 번째는요, 황금 타이밍이 있어요. 기상 직후 정말 좋은 물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막 수분도 증발하고 또 혈액은 막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끈적끈적해져 있는 거예요.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은 정말 해독과 혈액순환에 약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식전 30분까지예요. 저는 이제 10분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공복에 물 한 잔입니다. 이때 이제 물은 우리를 자극해서 식사를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은 식사 중간중간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위산이 희석되기도 하고요. 소화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거나 트림, 가스가 생기기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식후에 먹는 게 나아요. 식전과 식후 2시간 뒤, 공복에, 식후에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공복에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눠서 천천히 자주 마시기예요.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은 금방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 몸 안에서요, 홍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컵으로 자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입에서 씹듯이 오래 머물다가 나눠서 마시는 것도 또 이상적인 물 섭취법이에요. 한 번에 500ml 벌컥벌컥보다는 한 컵을 5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나눠서 먹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물은 씹듯이 마시기입니다. 이 침과 섞였을 때 이것을 실천하시면 침 속에 들어있는 그 소화효소 다 아시잖아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잖아요. 이게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세포의 수분 흡수율도 같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특히 기상시 첫 번째 먹는 물에서도 해독과 혈액순환을 위한 물은 가능하면 꼭꼭 씹어서 드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물의 온도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장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요, 꼭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위장이 약한 분, 또 대부분 이런 분들이 냉성 체질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너무 차가운 물은 장과 어떤 이런 신장 같은 것을 자극하게 돼서 결국은 소화불량이라든가 설사, 냉증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너무 뜨거운 물들은 정말 위점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물의 온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결국은 생체 리듬에 따라서 또 네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게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생체 리듬 다 아시죠? 새벽 시간이죠. 아침 8시까지는 이때는 좀 따뜻한 물. 이때 따뜻한 물은 온도가요, 체온과 비슷한 37도씨 전후에서 쓰시면 돼요. 이때의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장 운동을 촉진할 때 대변과 해독을 도와주는 그런 유도하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가장 적합하고요. 오전 이제 8시 이후에 오후까지는 차가운 물보다는 실온의 온도는 보통 22도 전후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추천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실온의 물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이후가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 2시간까지 우리가 물을 또 드시라고 하는데 이때 물의 온도는 한 40도, 약간 체온보다 높게 이렇게 권장해 드리는데요. 잠들기 전에 마시는 만약에 찬물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신장을 자극하나 이뇨작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잠자면서 자꾸 깨게 돼요. 따뜻한 물은 긴장을 풀어주고 몸을 이완시켜서 숙면을 유도하는 작용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이 정말 숙면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물도 이렇게 시간과 어떤 체온, 리듬에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한번 실천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아침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때는 국물 대신 특히 물도 같이 줄이고요. 국물도 줄이고 물도 줄이고 국물 음식을 좀 줄이는 게 식사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루틴처럼 물을 좀 챙겨 다니는 거, 텀블러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좀 챙기시면 실온의 물이죠. 거기에 레몬을 살짝 한 반 개 정도 이렇게 집에서 짜서 드시게 되면 하루 비타민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가장 제가 권장드리는 거고요. 이런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배변이 쉬워지고 이 복부 비만도 좀 줄이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통과 피로도 또 개선하고 또 피부가 맑아지고 심지어 뇌의 안개라고 그러죠. 내가 멍한 거 이런 것들도 개선하는 작용도 합니다. 결국 물은 약은 아니지만 제대로 마시게 되면 어떤 약보다 어떻게 보면 쓰여야 할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한 잔이 장을 깨우기도 하고 간을 또 청소하고 세포의 대사를 깨워주는 생명의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언제 어떤 상태로 마시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 물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오늘 바로 한번 여러분 따뜻한 한 잔으로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수기 물은 미네랄 없다는데 어떤 물을 마셔야 좋을까요? 정수기 물 요즘 많이 먹잖아요. 이건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느냐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이건 물 속에는 생명력의 어떤 원천, 미네랄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단순한 H2O가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 집집마다 그래서 정수기 하나쯤은 다 갖고 있죠. 특히 고급 정수기로 불리는 이 RO 방식이라고 하는 역삼투압
정수기가 상당히 유행이고 또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은 뭐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같은 불순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뭐 칼륨, 아연 같은 미세한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생명이 빠진 텅 빈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미네랄이 제거된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막 갈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몸속에 있는 전해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물이 세포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신장에 부담만 주는 거죠. 심지어 오히려 내 몸속에 있는 미네랄까지도 같이 희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비어 있으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미네랄까지 끌고 나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도 갈증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WHO라고 그러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미네랄 없는 그런 물을 장기적으로 마시는 것은 건강에 상당히 해롭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전해질 균형, 뭐 세포의 대사, 산소 운반, 호르몬 작용까지 다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이 물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 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 수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칼슘은 신경전달 물질에 쓰여요. 그래서 혈관의 어떤 수축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 떨림이 오면 마그네슘 부족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연, 뭐 실리카, 그 다음에 뭐 셀레늄 같은 거, 뭐 이런 작용들은 또 해독 작용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런 미네랄이 빠진 물만 계속 우리가 마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물은 먹었는데 계속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해독도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지만 생명이 없는 텅 빈 물은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물이 우리 좋을까요? 자연치유 관점에서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한가입니다. 중요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두 번째는 살아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미네랄의 다양성이 있는가예요. 하나의 미네랄이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물은요. 첫째가 지하 100m 이상 자연 안반수. 그리고 또 약수라고 불리는 우리가 자연생수. 천연 미네랄이 이렇게 살아있고요. 물맛이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 의서에도 좋은 물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의보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청정한 물이 상수다. 맑고 차가운 샘물, 흐르는 물이 최고라는 뜻이고요. 또 용수, 용천수는 생명을 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안반수, 자연 지하수를 좀 이상적인 물로 본 거예요. 또 죽은 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요. 오래 고인 물, 끓였다가 식힌 물, 생명력 없는 물은 피하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 지하수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안반수 이런 물들을 이상적인 물로 여겼다는 건데요. 결국 생명력 있는 물,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물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럼 이런 자연 이 생수와 수돗물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다를까요? 수돗물은요. 안전하게 만들기가 최우선이에요.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을 없애는 게 1번 목표예요. 하지만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염소 냄새 있잖아요. 오래된 또 수도관에서 나오는 그 녹물 같은 이런 냄새들, 물질들, 또 수돗물 이 저장 탱크가 오염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염소로 소독하면서 생기는 이걸 우리가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수돗물에 대한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 물질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먹다 보면 건강에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연생수는 처음부터 자연에서 온 물이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자연 그대로 살아있고 물의 에너지와 생명력도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수돗물은 깨끗하지만 생명력은 좀 부족할 수 있고 생수는
자연 미네랄 보존과 물의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오염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정수기물이에요. 정수기에는 종류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정수기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네랄 보충형 정수기입니다.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역삼투압 RO 정수기죠? 이런 것들에서 불순물은 거의 완벽하게 걸러내고 그 뒤에 미네랄을 다시 넣어주는 필터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깨끗한 물이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다시 넣어주는 구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카리 환원수다, 미네랄 정수기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숨어있는 단점이 있어요. 첫째, 일단 가격이 좀 비쌉니다. 둘째, 필터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네랄을 새로 넣어준다고 해도 자연 속의 미네랄보다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자연이 만든 물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가 만든 물일 뿐이라는 거죠. 즉 인공적으로 균형을 맞춘 물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정수기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많이 정말 쓰는 일반 정수기라고 불리는데요. 이걸 우리가 중공사막 정수기, 세라믹 정수기, 활성탄 정수기 이렇게 이제 불리우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네랄은 그대로 살리고 이 불순물, 염소 이런 냄새만 제거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고급형 역삼투압 정수기보다 정말 가격이 저렴하게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수돗물의 어떤 수질이 많이 나쁘지 않다면 일반 정수기로는 제가 추천드리고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연의 미네랄을 살리는 쪽에서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한 가지의 좋은 미네랄이 많은 것보다 양의 문제보다는 미네랄의 다양성과 조화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정수기 어느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 페트병 생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편리는 하지만은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정말 몇 개가 있는데요. 첫째, 이 생명력이 잃은 죽은 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멸균이나 장기 보관을 해야만 이게 우리 소비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물의 생명력과 에너지의 소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을 잘못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의보감에서는 죽은 물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끓였다 식히거나 오래 보관된 물은 에너지를 잃은 정제된 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용기의 환경 호르몬 문제인데요. 이 용기가 고온이라든가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 시에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실어둔 이 생수들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다니잖아요. 이런 오래된 병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유통, 또 보관 중 품질 저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페트병 생수는 생산 후에 몇 달 이렇게 지나서 우리가 유통이 되기도 하고 또 보관 중에 온도나 햇빛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산화됩니다. 그래서 물의 에너지와 그 맛, 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막 채운 그 안반수와 시중에서 이 산 생수의 맛은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래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연치유 관점에서 더 좋은 물을 선택하는 팁이 있다. 가능한 자연 안반수 혹은 약수터물을 직접 받아서 한번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정수기, 좀 저렴한 정수기지만 거기에 깨끗한 수돗물이 조합돼야 됩니다. 일반 정수기의 문제는 수도관에 오염됐든가 저장하는 곳에 오염됐든가 했을 때는 이 일반 정수기에서는 필터 기능이 완전하지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수돗물인 경우는 일반 정수기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관은 유리병에 좀 보관하시고 그날 마시는 이 신선한 물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인 경우는 자동차에 또 고온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을 좀 피하시고요. 직사광선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장기 보관하는 것은 좀 주의를 요합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 텅 비고 깨끗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생명과 에너지가 깃든 물인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물은 단순히 깨끗한 액체가 아닙니다.
물은 우리 몸의 해독의 시작이고 또 물은 면역의 기초가 되고요. 또 생명의 어떤 흐름입니다. 좋은 물을 마시는 이 습관, 그 안에 담긴 어떤 미네랄, 생명 에너지가 우리 몸을 조금씩 다시 되살아나게 만드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깨끗한 물만 찾지 말고 생명이 담긴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한번 한 컵에 물부터 바꿔보는 것, 이것이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